저는 건물주가 되면은 인생이 클리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면은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 사기 전에 좀 알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살 때 저는 잘 모르고 그냥 부동산에서 추천하는 걸로 샀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좀 하나씩 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만 듣고 바로 사면 안 돼요. 바로 듣자마자 바로 사야겠다 막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쟤는 저래서 되게 후회가 됐고 저런 부분도 모르고 샀었구나, 그럼 나는 아니까 나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 이 뭔 개소리인가. 저는 처음에 건물주가 월세를 무한히 올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물만 사면은 월세 계속 올리면서 받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진실은 뭔가요? 동네마다 월세 상한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면적 100평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죠. 그래서 1, 2, 3, 4, 5층 있잖아요. 이렇게 꼬마 빌딩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층에 20평이라 그러면 그냥 단순히 곱하기 5 하면은 100평이잖아요. 근데 이 100평인데 요게 임대료를 평당 10만 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월에. 그래가지고 요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들어있는 거를 월세를 15만 원으로 올리면 100평 하면은 얼마예요?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처음에 1000만 원일 때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4%에 판다고 해봅시다. 1000만 원이 4%가 되려면 얼마죠? 연으로 치면은 1.2억이에요. 그럼 1.2억이 4%가 된다는 거는 어떤 금액의 4%가 1.2억이니까 요거를 4%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2000 나누기 0.04 하면은 3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월세를 다시 맞춰가지고 1500에다 맞췄어요. 그럼 1500에다 맞추면은 4%라고 하면 얼마예요? 1500에 12개월 곱하면 1.8억입니다. 요거에 나누기 4% 하면은 45억이에요. 내가 요 1000만 원에 맞춰져 있는 거를 명도하고, 명도라는 게 뭐냐면 세입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명도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내가 이 동네에 예를 들어 4% 정도에 샀어요. 그러면은 30억에 산 거잖아요. 그래서 명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내가 15만 원으로 맞추면 1.8억이 되고, 그럼 나누기 4 하면 45억이 된단 말이에요. 4% 수익률 정도면 거래가 되는 동네가 있다고 했을 때 요 월세의 차이가 나의 차익이 된다. 저는 뭐 이 정도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15를 받으려면요, 예를 들어서 10짜리를 15로 받으려면 저는 그냥 건물주가 올리면 올라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제가 여기에다가 뭐라 써놨어요? 동네마다 월세 상한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랜드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앞에 M을 하나 붙이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마포구 사무실 월세 이렇게 아무렇게나 칠게요. 그 이렇게 뜨잖아요. 그 사무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마포구에 거의 한 10,000개 되죠. 근데 우리가 한 층에 20평씩 100평이라 그러니까 20평 사무실이 지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대충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요거를 주변 더보기 하면 서울시 전체 나오거든요.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평당 15라 그러면 20평을 평당 15 하면 얼마예요? 하면 300이잖아요. 그럼 20평대 사무실이 뭐 1층은 상가 들어오지만 거의 다 사무실란 말이에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특히 꼬마 빌딩 뭐예요? 입지도 그런 메인 상권에 들어갈 건물을 살 돈이 없으니까 입지도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권까지 보면 이거 얘기가 더 달라지는 거고.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거 1층 빼고 다 사무실 들어온다. 아니 1층까지도 사무실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면적에 20평대 하고 그 다음에 월세가를 전체가 아니라 최소 300부터 최대 390. 그러면은 어때요? 20평대에
평당 15 받을 수 있는 동네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보면은 요 동네,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어때요? 전무하잖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여기는 그래도 이런 매물들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거래가 그 가격에 20평대가 될 확률이 있다는 동네예요. 근데 이렇게 생뚱맞은 동네, 이런 데를 사면서 내가 이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잘 맞추면은 15까지도 받을 수 있는 동네, 그러니까 이 전략, 내가 생각하는 전략이랑 이 동네가 받아주는 사무실의 높은 월세가, 동네마다 월세 상한액,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40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당 20이죠. 평당 20대까지 되는 데가 있을까? 어때요? 강남, 그 다음에 성동구 일부랑 마포, 이렇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거 20씩 놓으면 미친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도대체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계획이냐를 검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중에 이 동네 전체 20평대 매물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마포구만 보겠습니다. 마포구 보면 20평대가 한 1700개 돼요. 그 중에 평당 15 받는 게 15로 예상되는 것이 1700분의 한 10% 정도잖아요. 강남구 가볼까요? 강남구는 지금 보면은 350개 정도죠. 그럼 지금 보면은 2000개 정도잖아요. 2000개에 350이면 얘는 퍼센티지가 더 높죠. 그래서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 퍼센티지가 뭐냐면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더라는 거야. 내가 뭐 리모델링을 하건 뭐 인테리어를 빡세게 하건 뭐 하건 했을 때 그냥 아주 대략적인 이 뚜껑도 안 알아보고 그냥 내가 인테리어 열심히 하면은 이게 되겠다, 요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강남이 아니라 다른 동네 할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원미구만 보겠습니다. 20평대에 건물 몇 개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 그럼 보면은 평당 10도 받기 어렵잖아요. 이 동네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평당 8만 원 하면은 평당 8만 원, 이것도 잘 없어요. 평당 4만 원 정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받아주는 월세 수준을 그냥 이렇게 동네에 지정해 놓고 그냥 땅땅땅 쳐보면은 바로 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와씨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 쉴 때 있잖아요. 쉴 때 어차피 네이버 부동산 보고 내가 그게 취미야, 시세 보는 게 취미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 사무실과 비교해야 된다. 뭔 얘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들어오겠지 하는 걸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쟁 사무실들의 인테리어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 왜? 보통 우리가 그냥 산다 그랬을 때 입지, 수익률, 어떤 거 있나요? 외관, 이런 것들 등등 보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무실 보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봐요. 왜 사무실 인테리어 봐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근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인테리어 할 건데 인테리어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층에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1층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게 권리금도 생기고 인테리어도 열심히 해요. 장사해야 되니까. 근데 어때요? 이 위에 오는 분들은 그냥 사무실 구한단 말이에요. 그 사무실은 인테리어를 안 하고 들어올 수 있으면 땡큐. 어차피 우리 직원들만 보는 거잖아. 그래서 사무실은 인테리어 돼 있는 곳을 찾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경쟁 사무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경쟁 사무실이랑 비교해야 되는 건데 이거 엄청 쉬워요. 마포구에서 내가 20평대에 월세 평당 15 받는다 그러면은 평당 15 받는다 그러면 300만 원대죠. 그럼 300만 원대 받는 그런 사무실들이 여기 줌 들어가 보면은 어떤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에 30 여기 있죠. 그럼 눌러보면은 이렇게 지하를 이 정도 받는구나.
대로변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죠? 평당, 잠깐만, 이게 전용 28평인데 그쵸? 평당 10 정도, 좀 큰 편이네요. 요 정도를 받는구나. 입지도 봤을 때 여기 355짜리 보면은 27평 355만원. 여기서 여기 이거를 클릭해 보면 아, 요 정도 해줘야 되는구나. 그죠? 바닥은 뭐 이런 거구나. 외관은 이 정도에 주차가 요 정도 되는구나 보고, 요 내용 보고, 아, 관리비도 380까지인데 냉난방기 설치해야 되는구나. 엘리베이터랑 남녀 분리 화장실이 어필되는 포인트구나.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 나는 요 동네에서 요 가격으로 하려면 요 정도 느낌의 외관에 엘리베이터랑 냉난방기랑 남녀 분리 화장실까지 내가 하게 되면은 요 정도애랑 내가 경쟁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걸 뭐냐면 사고 나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저처럼 사고 나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기 전에 그 동네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동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쟁, 두 번째, 경쟁 사무실과 비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왜 20평, 이거 연면적 왜 100평짜리 했냐, 그런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산다고 했을 때 보통 한 요 정도 하면은 45억에 30억 요런 금액이라고 제가 가정하고 한 거예요. 이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계산하기 편하게 연면적 100평짜리로 한 거예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이게 30억인데 뭐 강원도라 그러면은 이거 훨씬 크겠죠.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 건물주가 원래 월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풀 세팅을 해도 강남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액과 마포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액과 성동구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액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다음번에 또 얘기 드릴 텐데, 세 번째, 대출에 대한 겁니다. 대출을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몰랐어요.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제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건물을 한 거예요. 뭐예요? 불안해서 건물을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마다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벌고 싶어서 건물을 사는 이유가 다를 거예요. 근데 불안해서 사면서 대출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몰라요. 사업이라는 게 언제 수입이 줄어들지도 몰라요. 내가 계속 매출이 계속 지금처럼 나온다는 거, 평생 나온다는 거, 그거를 가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금리 이런 걸 떠나서 내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망해도 안전망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자가 월세보다 작아야 돼요. 불안할 때는 이자가 월세보다 작아야지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아, 나 저거 받아먹고 살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더 벌고 싶어, 사업이든 내가 직업이든 뭐가 되게 안정적이야, 굉장히 안정적이고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은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되는데, 내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나 그만두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나 그냥 건물 관리하면서 먹고 살고 싶어, 그럼 이게 기본값이어야 돼. 이거랑 시세 차익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시세 차익을 볼 거기 때문에 이자를 월세보다 높게 해가지고 내가 풀 대출을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더 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특히 뭐예요? 초보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내가 샀다가 안 팔리면 어떡해?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안 팔려도 땡큐예요. 그죠? 그냥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월세가 크니까 돈이 계속 들어와. 이건 어때요? 이거는 고수. 더 벌고 싶어서 이자가 월세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얼마 만에 팔 수 있는지가 딱 내가 각이 서. 이거 해서 아, 나 이 정도면 한 3년이면 내가 팔리겠다. 근데 안 팔리면.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여러 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팔리는 것부터 내가 빠바방 하면 되니까. 동시에 다 안 팔리면 이것도 답이 없는 거고. 근데 내가 팔리는 것부터 팔면서 이렇게 굴릴 거면은 이게 되는데,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는다? 그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도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건물도 있었는데 제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수입이 완전 다 끊겼었어요. 근데 수입이 완전 다 끊기니까 이런 건물들은 뭐가 되냐면 짐이 돼요. 짐. 얘는 그 버팀목이 돼요. 버팀목.
짐이 되고 이건 버팀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공무원이야. 아니면 내 사업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 내 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수준의 수익을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요거에서 겪어지는 리스크 두 종류 중에 나에 대한 거, 이건 없는 거예요. 그쵸? 나 공무원이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사업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해. 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거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내가 사업의 변동성도 큰데, 두 번째로 뭐예요? 초보인데 이거를 간다? 이거는 거의 잠을 못 자겠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한남동에 재개발 구역에 근생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한남동은 아시다시피 월세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대출을 넣어가지고 이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 근데 딱 사업이 무너지니까 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남동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재개발이. 그럼 앞으로 내가 뭐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내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더 올랐지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기가 심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쉽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는 다른 거 남는 월세에서 그 한남동 거를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거가 안 남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접으면 뭘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대출 비율, 이자 월세,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리스크 두 종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에 대한 거가 있고 금리가 있어요. 이거 은행에 대한 거, 은행. 거기에 저는 그때 뭐였냐면은 세무조사도 들어오고 금리도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금리 지금 내려가는 시기죠. 금리도 올라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나머지 건물, 월세보다 이자가 낮은 건물들은 엄청나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 따라서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지금 뭐였죠? 요거랑 또 대출에 대한 거, 요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뭐냐면 네 번째, 거래되는 땅값이 있어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맞췄는데 땅값이 연면적으로는 얘가 리즈너블한 가격이야. 근데 땅값으로 봤을 때 내가 45억이면은 30평이라고 했을 때 얘 1억이잖아요. 평당 땅이. 30평. 얘 땅이 만약에 땅에 대한 평당가도 있단 말이에요. 30평이라 그러면 평당 1억이에요. 물론 이거 30평인데 건폐율이랑 연면적 이렇게 안 나와요. 그 얘기가 아니라 계산하기 쉽게.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계산하기 쉽게 얘가 이 동네에서 평당 1억이야. 그러면 45억이면 30평 나누면 얼마예요? 45억이면 1.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받아주는 가격이냐는 거지. 사는 사람 관점에서 땅값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내 플랜은 요거야. 근데 이걸로 봤을 때 이 동네가 죽어도 1.5억은 안 받아주는 입지야. 그럼 이 평당 가격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땅값까지 봐야 돼요. 이거 위에 거만 보고 플랜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라는. 요 방향도 그러니까 땅값에 대한 또 방향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또 이만큼 더 찍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있고 그 네 번째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거 얘는 빼고 3번은 빼고 3번은 이제 그냥 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1번, 2번, 4번 이 세 가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부동산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해도 USP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크 셀링 포인트예요.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어떤 셀링 포인트를 만든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건물이라는 것도 이거 그 다음에 땅값도 생각보다 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평당 1억 5천까지 받아주는 동네예요. 그러면 요거랑 이런 경쟁 사무실이랑 비교 이런 것 다 했을 때 뭐가 되냐면 이 1번, 2번, 4번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하여금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내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 건물 내가 안 쓰죠. 내가 쓰는 분도 있지만 안 쓴다고 했을 때 차익용으로 본다 그랬을 때 뭘 해준다는 관점으로 가면 되냐면 부동산 중개인한테 카드를 많이 만들어줄수록 어떻게 돼요? 이분이 설득을 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 카드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이 카드들을 이거 말고 다른 카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다른 카드들을 먼저 알게 되면 그런 것 중에 싼 걸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거래도 빨리빨리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카드들에 대해서 저도 원래 몰랐어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을 너무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잖아요. 자, 보면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이거 뭐예요? 이 부동산, 여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카드로 쓰는 거예요. 서은총 실장님이 카드로 쓰는 거예요. 아, 역에서 가까운 거, 오피스 밀집 지역 동교동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대로변 이면에 접근이 용이한 거, 즉시 입주되는 거, 그 다음에 냉난방기 있는 거, 어느 정도 인테리어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 엘리베이터가 있는 부분, 내부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카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 중에 내가 싼 돈, 그러니까 뭐냐면,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나 30억에 사서 45억에 팔 거예요. 나 목표 매각 가격이 45억이야. 그럼 이 안에 차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돼요? 내 비용을 빼야 돼. 근데 내 비용을 딱 봤을 때 내 비용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 사람 카드 될 수 있는 것들을 쭉쭉쭉 만들어주면 어때요? 중개인 입장에서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카드가 어떻게 얼만큼 있는지는 이렇게 보면은, 자, 보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아, 대수선 되는 게 좋구나. 에폭시 바닥 좋구나. 승강기 있어야 되는구나. 내부 화장실 있으면 좋구나. 아까 전에 우리가 2개만 봤는데도 어때요? 2개만 봤는데도. 아, 내부 화장실 있으면 좋구나.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구나. 에어컨 있으면 좋구나. 이거 다 알잖아요. 다른 애들 이거 다 해놨는데 나 안 해놓으면은 내가 이거 수익률 맞출 수가 있겠냐. 요것만 자꾸 봐도 여러분들이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바탕 그림은 요 정도를 맞춰놓고 요 안에 자잘한 카드들을 또 맞춰가는 거, 요런 식으로 봤을 때, 아, 여기는 지금은 이 정도 평인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넣으면은 아, 평이 이게 줄어들겠구나. 예를 들어서 20평이라 그랬을 때 20평일 때 평당 10이면은 이거였는데 엘리베이터 하느라고 내가 한 3평 까먹었어. 아, 그럼 나 17평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엘리베이터 넣어도 넉넉한데 요거 그 건물 상태로 만들었을 때 요게 각이 나와. 요 각을 잴 수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사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건물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행운아예요. 정말 세상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거 하나가 인생의 끝이에요. 한 번 사면, 건물 하나, 인생에 한 번 사면 끝이야. 근데 그리고 금액도 내 전 재산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저는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운이 좋았던 건 그 다음에도 제가 돈을 계속 버니까 앞에 했었던 실수를 만회해서 단거하고 그거 해서 했던 실수를 만회해서 단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겪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고, 사실상 이 얘기를 듣고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건물 사면 안 돼요. 사기당해, 사기. 진짜 하느님이 보호하사 좋은 거를 살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이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건물을 살 거면 그 모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자꾸 하는 거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재미가 있고 거기 시간 넣는 게 내가 힘들지가 않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도 월세를 내가 여기 간단하게 안에 인테리어만 싹 해도 좀 바꿀 수 있겠어. 구조 변경까지 안 가더라도. 그리고 내가 보니까 경쟁 사무실들도 그 정도 수준이야. 경쟁 사무실들도.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충분히 모아가지고 이자랑 월세가 이래. 그 다음에 땅값으로 봤을 때도 내가 요걸 맞췄을 때 1.5억인데 내가 땅값도 싸게 사는 거야. 이 4가지를 딱 챙겨봤는데 이게 각이 서. 그런 것들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 하는 방법,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방법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마포로 해볼게요. 그 마포 건물이라 보면은 단지 제끼고, 그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 건물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런 건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각이 쓰는 건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연락을 하면은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허위 매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미 팔렸고요, 다른 거 비슷한 걸로 제가 추천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조건들 있잖아요.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딱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매물 나오면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연락드렸던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DB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이 연락을 많이 할수록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보내주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정도 조사해가지고 내가 어떤 나의 각을 만들어서 그 동네를 내가 살려고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 각이 나오는 매물들은 몇 개 없잖아요. 그럼 그게 나왔을 때 연락을 준다는 거죠. 그거 연락만 계속 돌려놔도 여러분들 진짜 스팸 때문에 힘들 정도로 매물 받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내준 데이터가 저 그냥 건물 살려 그러는데요가 아니라 뭐예요? 이 정도까지 알아봤으면 이 사람 진짜 살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냐면 찾은 다음에 그런 각 있으면은 이 매물 번호 알려주고 이거보다 좋거나 이거랑 요런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 정도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미리 연락을 해놓으면은 나한테 오겠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왔을 때 검토를 해보면 된다. 그러면 동시에 네이버 부동산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개략적인 걸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자세한 얘기를 이제는 건물의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컨텐츠가 조회수가 안 나와. 이런 개략적인 거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제 개별 물건마다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올려놨으니까 찾으면서 배우시거나 아니면 제가 좀 시간 되면은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좀 정리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건물 사실 분들이 있으면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건물 중개도 하지 않고 건물 뭐 어떤 행정 처리를 한 사람도 아니고 설계를 한 사람도 아니고 짓는 사람도 아니고 시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대출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얘기 드렸다. 그 대신 뭘 해라? 구독은 눌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건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겪었던 얘기들 바탕으로 계속해서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 보려면 어떻게 하겠죠? 맞습니다. 구독을 눌러놔야겠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